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자동차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동차 제조를 뒷받침하는 공작 기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기계 가공에 대해서 기계 가공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작 기계를 사용해서 공구라고 하는 날이나 숫돌로 되어 있는 공구로 금속을 자르거나 깎아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원하는 형태나 치수 또는 표면 정밀도의 제품을 우리가 획득하는 가공 방법을 우리가 기계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금속 재료에 대한 가공 방법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변형 가공, 그 다음에 부착 가공, 그 다음에 제거 가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변형 가공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이제 유동 변형이 있고 소성 변형이 있는데, 자, 유동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공 방법에 보면 주조가 유동 변형에 해당됩니다. 이제 주조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금속을 완전히 녹여서 우리가 원하는 틀에 부어가지고 어떠한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부품을 만들어내는 가공 방법을 우리가 주조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성 가공, 우리가 탄성과 소성이 있는데 탄성은 우리가 힘을 가했다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탄성이고, 이러한 탄성 한도를 벗어나서 더 큰 힘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재료를 변형을 시켜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가공 방법을 우리가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성 가공에는 해머로 이렇게 때려서 만드는 단조라든가 어떤 틀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인발, 그 다음에 조임, 그 다음에 전조, 이러한 가공들이 전부 다 우리가 소성 가공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착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융, 응착, 확산, 석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용융에는 우리가 어떠한 용접, 그 다음에 용사, 필링이 있고, 응착에는 우리가 어떤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두 재료를 붙이는 이러한 방법인 단접, 압접, 접착 이러한 것들이 응착에 해당되고,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결, 우리가 어떠한 가루를 이렇게 용해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소결 방법, 이러한 것들이 확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석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금이나 전주, 증착 이러한 것들이 석출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거 가공에는 우리가 절삭, 치성 파괴, 그 다음에 용융, 증발, 용해가 있는데, 절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의 표면을 이렇게 절삭해서 칩의 형태로 이렇게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깎아내는 형태의 가공을 우리가 절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삭에는 절삭, 연삭, 연마, 그 다음에 수작업 마무리 이러한 가공법들이 절삭에 해당되고, 치상파괴라고 하는 것은 자, 초음파 가공이나 자, 반복 충격 가공,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용융 증발에는 방전 가공이나 레이저 절단이 여기에 해당되고, 용해라고 하는 것은 전해 가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직기가 그 툴이었다. 자, 제목에 보면 소제목에 방직기가 그 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작기계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처음에 방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방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물로부터 추출한 섬유의 실을 뽑아내 천을 짜는 것을 우리가 방직이라고 하죠.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어, 자, 6.25가 끝나고 나서 산업을 이렇게 시작할 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을 중공업, 그 다음에 경공업 이렇게 나누는데, 말 그대로 중공업은 우리가 무거운 어떠한 그
제품이 비교적 무거운 산업들, 그 다음에 경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가벼운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산업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 대부분의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처음에 산업을 시작할 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6.25 이후에 엄청 힘든 농사를 짓고 이제 힘든 사회를 이렇게 겪다가 이제 산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처음에 산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경공업이에요. 경공업의 종류에는 우리가 방직, 섬유를 짠다든가 의류를 만든다든가 신발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경공업에 해당됩니다. 제품들이 가벼운 거죠, 대부분. 이러한 경공업의 특성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노동 집약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산업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어떠한 이러한 뭐 중공업 중에 자동차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규모의 플랜트나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산업이라서 초창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데, 이러한 경공업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그 섬유나 이런 것들 보면 뭐 테이블에 미싱기 하나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어떤 옷감을 만든다든가 옷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경공업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방직인데, 대부분의 초창기의 산업들이 이러한 경공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직, 그러니까 식물에서 천을 짜는 이러한 기계를 처음에 이렇게 방직 기계를 만들면서 시작한 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요타 자동차의 처음에 모태가 된 그 설립자가 바로 이 자동직기라고 하는 이러한 방직기를 제작하는 회사를 처음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직기를 만들던 회사가 나중에 이제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러한 공작기계를 만드는 어떠한 정밀성이나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커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작기계의 모태는 우리가 방직기, 옷감을 짜던 이러한 천을 짜던 이러한 방직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 그래서 우리가 마더머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작기계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범용으로 사용되는 범용 선반이죠. 그래서 선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밀링, 드릴링 머신, 보링 머신, 구멍을 우리가 넓히는 정밀하게 가공하는 보링 머신이라든가 그라인더 머신, 그러니까 연삭이라 그래서 우리가 표면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그라인더 머신, 그 다음에 브로칭 머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수한 모양의 이렇게 홀을 가공하는 구멍을 뚫는 그 다음 브로칭 머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공작기계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선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작기계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은 우리가, 자, 공작물에 회전을 가해 이제 주로 바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공구를 이용하죠. 그래서 바이트로 테두리를 둥글게 깎거나 또는 보링이나 관통, 그다음에 나사 가공 등을 할 수 있는 공작기계의 대표 주자다. 그래서 우리가 선반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작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공작기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헤드 부분이 있죠. 자, 요 부분에 이제 헤드와 주축대가 있고, 자,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헤드와 주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심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 공구대가 붙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왕복대입니다. 그래서 이 왕복대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바이트가 이렇게 고정돼서 회전체를 깎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송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왕복대를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이송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공구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베드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반의 크기는 어떻게 이제 표시를 하느냐? 자, 양 센터 간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주축대의 요 헤드에서 요 심압대까지, 이제 요 부분을 센터라고 하는데, 여기 센터부터 심압대까지의 요 거리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작 기계를 우리가 거기에 걸칠 수 있느냐, 요걸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깎을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길이로 우리가 기계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주로 이제 500mm에서 5000mm까지 이렇게 대부분 범용 선반은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은 우리가 바이트라고 불리고, 바이트로 깎는 이러한 가공을 우리가 선삭이라고 합니다. 선삭.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작 선반의 크기는 양 센터, 여기 아까 이 그 주축대, 여기 이제 물리는 헤드 부분에서 여기 심압대까지의 요 거리로서 우리가 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선반의 종류에 보시면, 자, 선반의 종류는, 자, 보통 선반, 그 다음에 탁산 선반, 모방 선반, 다인 선반, 그 다음에 터리 선반, 그 다음에 자동 선반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 20가지가 넘는 이러한 선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선반들이 있는데, 자, 먼저 자주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반들을 보면 이제 보통 선반. 자, 보통 선반은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 공장이나 시작 공장, 그러니까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지그 공구를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수리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전문대학이든 뭐 실업계 고등학교든 이런 데에서 주로 실습 시간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선반들 있죠. 이러한 선반들은 전부 다 요 보통 선반입니다. 그래서 선삭에 관한 기본 작업을 배우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보통 선반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요 선반을 가지고 실습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선반 실습을 해봤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사용했던 선반이 다 요 보통 선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탁상 선반은 우리가 계기나 시계 같은 작은 공작물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선반인데, 자, 완복대 대신에 베드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공구대가 있으며, 바이트는 레버를 조작해서 가로나 세로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상 선반은 우리가 이제 비교적 작은 정밀한 어떤 작은 부품을 가공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방 선반이라는 게 있는데, 현판이나 모형을 따라서 공구대가 자동적으로 잘라냄으로써 우리가 이송 운동에 따라 공작물의 형판 또는 모형과 유사한 윤곽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선반을 우리가 모방 선반이라고 하고, 이러한 절삭을 우리가 모방 절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쇠나 이런 거 복사할 때 보면, 옛날 그 우둘투둘한 이런 열쇠들 보면, 그 이렇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그 옆에 이제 새로운 복사하기에서 이렇게 그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가공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자, 이러한 선반에 해당되는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인 선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 많은, 날이 많이 있는 선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이트 수가 여러 개인 선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단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회전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단이 여러 개 있는 이러한 회전체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바이트가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자를 수 있게끔 가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선반이 바로 다인 선반입니다. 그래서 단차가 많은 공작물이나 가공 여유가 많은 공작물을 한 개의 바이트로 몇 번이나 깎아서는 우리가 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바이트를 공구대에 장착하고 각 바이트가 동시에 절삭함으로써
효율을 높인 선반을 우리가 다인 선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터리 선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구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정에 맞게끔 이렇게 공구를 장착을 해 놓고 우리가 이 터릿을 회전시켜 가지고 각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을 하는 이러한 선반을 우리가 터릿 선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공정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공 시에 필요한 각 공구를 선에 산출할 수 있는 공구대에 순차적으로 장착해서 공구대가 이래전 하는 동안에 가공이 끝나도록 한 선반을 우리가 터릿 선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선반은 우리가 선반 작업의 조작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이러한 선반을 자동 선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프라이스 선반입니다. 자, 요 프라이스라는 뜻은 프랑스 말로 우리가 금속을 절삭하는 원통 모양의 회전식 날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전식 날 요걸 우리가 플라이스라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링 커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밀링 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이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가공한다든가 홈을 가공하는 이러한 가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선반, 즉 이걸 우리가 프라이스 선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듣는 말로는 밀링 머신이라고 많이 듣죠. 그래서 밀링 커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가공하는 이러한 공작 기계를 우리가 밀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링 커터라고 하는 공구를 회전시키고 테이블 위에 고정한 공작물을 이송하면서 절삭하는 공작 기계, 자, 즉 이걸 우리가 밀링 머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밀링 머신에서 할 수 있는 가공은 자, 우리가 이제 밀링 머신은 우리가 수평 밀링 머신과 일반적으로 수직 밀링 머신 요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자, 수평 밀링 머신으로 할 수 있는 가공은 우리가 이러한 평면을 수평면을 이렇게 가공한다든가 아니면 자, 이러한 가공물의 측면을 이렇게 가공한다든가 또는 그 홈을 가공한다든가 아니면 절단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총형 가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선 홈을 가공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축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직형과 수평형이 있고 또 물론 이제 수평형과 수직형 외에도 우리가 가변형이라고 하는 만능형이라고 하는데 가변형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게 이제 수평형이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수직형입니다. 수직형은 자, 밀링 커터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는데 수직 밀링 머신에서 할 수 있는 가공은 우리가 정면 가공, 그 다음에 측면 가공, 그 다음에 윤곽 가공, 그 다음에 더보테일 가공, 그 다음에 키홈 가공, 그 다음에 곡면 가공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밀링 머신은 우리가 크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테이블의 최대 이송 거리, 여기에서 이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이송하고 여기에서 이제 밀링 커터가 회전을 하는데 테이블 위에 우리가 공작물을 이렇게 고정시켜 가지고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테이블의 최대 이송 거리가 우리가 이제 이 밀링의 크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러한 밀링 머신은 우리가 그 크기에 따라서 밀링 머신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수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크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 7호기, 8호기 그러면 테이블이 큰 거고 2호기, 3호기 이렇게 번호가 작으면 크기가 작은 그러니까 밀링 머신이 작은 것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드릴 선반과 고속도 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드릴 선반
우리가 이제 선삭 가공을 한다 그래서 선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드릴 머신이라 그러죠. 드릴 머신. 자, 우리가 어떠한 홀 가공을 하는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공작 기계를 우리가 드릴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릴 머신은 주축의 드릴 척에 드릴을 이렇게 끼우고 회전 절삭 운동을 하여 주축의 직선 이송 운동을 주어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공작 기계가 드릴 선반, 즉 드릴링 머신이다. 여기에 보시면 요 주축에 우리가 이렇게 드릴을 끼우고 나서 이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요 레버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레버를 밑으로 당기면 회전시키면 유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드릴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어떠한 그 공작물이 있겠죠. 이 공작물에 드릴이 구멍을 뚫는 이러한 공작 기계를 우리가 드릴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릴 머신은 우리가 베이스와 자 여기에 보시면 요 맨 밑바닥이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칼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러한 드릴 척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요 주축 기둥 요것을 우리가 칼럼이라 그럽니다. 칼럼. 그 다음에 이제 주축 헤드 요 그 회전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헤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헤드 이제 레버를 당기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부분을 슬라이드 헤드. 그 다음에 공작물을 여기에 고정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테이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럼, 주축 헤드, 그 다음에 슬라이딩 헤드,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링 머신에서 할 수 있는 가공에는 우리가 드릴, 구멍 뚫는 거, 그 다음에 스포 페이싱, 그 다음에 카운터 싱킹 해가지고 우리가 나사 머리 부분 같은 걸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보링, 뚫려 있는 구멍을 좀 더 매끄럽게 넓힌다든가 니밍, 부드럽게 이렇게 안에 뚫려 있는 구멍을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가공한다든가 뚫려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나사에 이렇게 나사 탭을 낸다든가 이런 탭핑 이러한 가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릴링 머신의 종류, 드릴링 머신의 종류에는 우리가 직립 드릴 머신, 그 다음에 탁상 드릴 머신, 그 다음에 레이디얼 드릴 머신, 그 다음에 다축 드릴 머신, 그 다음에 다두 드릴 머신, 그 다음에 시멸 드릴 머신, 터릿 드릴 머신, NC 드릴 머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탁상 드릴 머신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아까 보셨던 형태처럼 이렇게 작업대 위에 고정시키는 타입으로서 모형 공작 등에 자주 볼 수 있는 타입으로 드릴 지름의 한계는 최대 13mm 정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레디얼 드릴 머신은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칼럼에서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칼럼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암을 따라서 주축 헤드가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공작물을 움직이지 않고 대형 공작물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이러한 공작 기계를 우리가 드릴링 머신을 우리가 레디얼 드릴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회전을 하면서 구멍을 이렇게 뚫을 수 있어서 우리가 대형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이러한 드릴링 머신을 우리가 레디얼 드릴링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축 드릴링 머신입니다. 다축 드릴링 머신은 다수의 주축이 연결되어 동시에 많은 구멍을 뚫을 수 있어서 특정한 가공물을 대량으로 가공하는 우리가 공장용 드릴링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개의 구멍을 동시에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이러한 드릴링 머신을 우리가 다축 드릴링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두 드릴링 머신이 있는데 하나의 제2 직립 드릴링 머신 혹은 탁상 드릴링 머신의 칼럼에서 위쪽 부분을 몇 개 배치한 것으로서
각 주축 헤드는 각각 단독으로 조작이 되고 하나의 공작물에 다양한 치수의 구멍을 뚫거나 리머 마무리를 한다든가 닐링 같은 작업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드릴링 머신을 우리가 다두 드릴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 헤드 부분이 여러 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각각 요 다른 어떤 드릴들을 이렇게 부착해 가지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드릴 머신을 우리가 다두 드릴 머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강, 우리가 하이스피드 스틸이라 그러는데, 고속도강의 발명은 1889년에 이렇게, 발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고속도강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작기계에 좀 더 정밀한 이러한 가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속도강, 하이스피드 스틸, 그러니까 고속으로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금속이란 얘기죠. 그래서 공작기계의 가공 정밀도와 가공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자, 이러한 이제 고속도강이 나오면서 우리가 공작기계의 가공 정밀도나 가공 속도가 더 향상됐는데, 자, 그 이후에 1926년에 초경 공구라고 하는 이러한 초경합금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바이스보다 절삭 속도나 내마모성이 훨씬 더 향상된 이러한 이제 금속들이 공구들이 이렇게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가공 속도나 정밀도나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구에 사용하는 이제 표면 처리에는 우리가 이제 증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표면의 경도를 이렇게 높이거나 내마모성을 높이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표면 처리라 그러죠. 이 표면 처리를 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증착법이라고 하는데 반응 이온 플레이팅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증착법을 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500도씨 정도의 우리가 진공로에서 우리가 금속과 반응가스를 우리가 근로방전함으로써 이온화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생성되는 탄화 티타늄이라든가 또는 질화 티타늄을 그 우리 공구에다가 약 2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 정도 두께로 이렇게 입힙니다. 이렇게 증착을 시켜서 우리가 그 공구의 이제 표면의 경도나 내마모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 우리가 공구를 좀 더 수명을 더 연장시키고 정밀도를 더 좋게 하는 이러한 이제 표면 처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삭 선반과 기어 가공 선반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연삭 선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삭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연삭기는 우리가 연삭 숫도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를 우리가 이제 연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은 단단한 광물질로 이루어진 우리가 글레인이라고 하는 입자를 결합제로 붙인 것으로서 많은 절삭날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공구를 우리가 연삭 숫돌,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이렇게 가공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연삭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깎는 양이 밀린 커트에 비해서 작고 그 다음에 미세한 양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밀 가공에 적합한 가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는 일반적으로 2000rpm 정도이지만 이제 좀 큰 거는 좀 더 속도가 좋은 거는 4000에서 5000rpm 정도까지도 이렇게 고속 연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형상이나 가공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종류에는 원통 연삭, 그 다음에 내면 연삭, 그 다음에 평면 연삭, 그 다음에 센터리스 연삭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원통 연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이 원통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이렇게 원통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숫돌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원통면, 표면을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하는 이러한 연삭기를 우리가 원통 연삭기 또는 원통 외면 연삭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이렇게
제품을 고정시켜 가지고 이러한 숫돌을 같이 회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요 회전체 표면을 이렇게 가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원통 외면 연삭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중에서 이제 원통의 내면을 연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이라든가 관 형태로 이렇게 원통의 내면을 이렇게 가공해야 되는 경우에 원통의 내면을 가공하는 연삭기를 우리가 원통 내면 연삭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한 연삭도를 얻기 위해서 숫돌 축의 회전수가 높아야 하고 숫돌 축의 수돌축은 가는 축으로 되어 있으며 바깥지름 원통 연삭에 비해 가공면의 정밀도가 다소 떨어지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면을 원통의 내면을 가공하는 이러한 연삭기를 우리가 원통 내면 연삭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면 연삭기입니다. 이러한 평면 연삭기는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연삭 숫돌이 이렇게 위에서 회전을 하고 여기 베드 부분에 이렇게 마그네틱 척이라고 하는 요 밑에 부분에다가 우리가 공작물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나서 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연삭 숫돌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베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을 이렇게 가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연삭기를 평면 연삭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터리스 연삭기는 우리가 센터리스 연삭기에 3대 기구 요소가 있는데 연삭 숫돌받기와 그 다음에 조종 숫돌받기 그 다음에 받침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받침날 그 다음에 연삭 숫돌받기 그 다음에 조종 숫돌받기 그 사이에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회전체 동그란 원통을 이렇게 가공하는 이러한 연삭기를 우리가 센터리스 연삭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그 광섬 위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동그란 그 파이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공할 때도 이러한 그 센터리스에다가 이렇게 가공을 원통 부분에 이러한 가공을 할 때 주로 이렇게 센터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리스는 상당히 이제 정밀한 이러한 연삭기에 해당되는데 주로 이제 원통 부분을 이렇게 가공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센터리스 연삭 방법이 있는데 지름이 다른 공작물이나 총형 연삭 및 구형 연삭 공작물의 연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다른 공작물의 센터리스 연삭이라든가 총형 센터리스 연삭, 그 다음에 볼 베어링의 센터리스 연삭 가공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 절삭 및 브로치 가공 기계입니다. 자, 기어 절삭은 우리가 공작물과 공구와의 상대 운동으로 곡선을 깎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창성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창성이란 우리가 용어가 있는데 이러한 창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호빙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창성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기어를 깎는 공작 기계를 우리가 호빙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어를 가공하는 우리가 머신 하면 호브를 이용해서 호빙 머신이 기어를 이렇게 깎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기어를 깎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총형 공구에 의한 가공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어의 이와 같은 형상의 공구를 사용해서 이를 한 개씩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어를 가공하기 위한 소재가 여기에 있는데 요 소재를 여기에 이제 커터 밀링 커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날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 가공하고 나면 다시 이 소재를 일정 각도 이렇게 회전시키고 다시 얘가 회전시켜서 다시 날을 하나 깎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총형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을 하나하나씩 깎는 방법이 있고 창성법에 의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 소재와 여기에 있는 그 가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우리가 치차 형상의 공구인 피니언 커터, 자 요게 이제 피니언 커터고 어 요게 이제 소재인데 요걸 회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깎아 나가는 형태죠. 맞물려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축방향으로 우리가 왕복하면서 이렇게 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창성법에 의한 가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퍼에 의한 치차의 모방 절삭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형판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모방 선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이퍼에 의해서 치차의 모양을 모방 절삭하는 이러한 방법 등이 우리가 기어 절삭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창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어를 깎는 기계가 호빙 머신이라 그랬는데, 호빙 머신은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수평형 호빙 머신이 있는데, 여기 호브라고 하는 이러한 공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어 소재를 이렇게 날을 깎는 이러한 기계를 우리가 호빙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피니언 또는 네크형 공구의 왕복 운동으로 기어를 가공하는 공작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기어 세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니언 커터가 이렇게 있으면 피니언 커터가 기어 소재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날을 하나씩 이렇게 깎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깎아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공하는 게 기어 세이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넥하고 우리가 요 소재를 가지고 렉이 이렇게 가면서 좌우로 이렇게 왕복하면서 요 날을 이렇게 하나씩 깎는 겁니다. 이빨을 하나씩 깎고, 이게 깎이면 얘 이제 소재가 회전하면 다시 얘가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깎으면서 이빨을 하나하나씩 깎아 나가는 이러한 게 이제 넥 커터에 의한 기어 창성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치 머신이 있습니다. 브로치 머신은 우리가 이제 브로치라고 하는 거는 구멍 내기 추라고 하는 건데, 자, 브로치라고 하는 봉 모양의 절삭 공구를 사용해서 표면이나 구멍의 내면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를 우리가 브로치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브로치 머신은 단면과 같은 형상의 구멍을 가공하는 이러한 가공기, 공작 기계를 우리가 브로치 머신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브로치 머신의 장점은 일정하면서 복잡한 단면의 형상의 가공이 가능하고, 일행정으로 가공이 완성되므로 가공 시간이 단축되고,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 거치기가 양호하고, 나선형 구멍의 가공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치 가공은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날이고, 이 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홈을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뭐 네모꼴 가공을 한다든가, 원형 가공을 한다든가, 키홈 가공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양면 키홈을 이렇게 가공한다든가, 스플라인을 가공한다든가, 뭐 육각형, 그 다음에 장방형, 뭐 양면 가공, 그 다음에 내면 기어 가공, 그 다음에 원형 가공, 헬리컬 홈 가공,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공작 기계가 브로치 가공 머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NC 공작 기계 등장으로 고정밀도의 양산화로 나아가다. 자, 우리가 이제 N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치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동차 메이커의 제조 공정에 NC 공작 기계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N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치 제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계 가공에 필요한 수치나 조건 등의 수치 정보를 기계에 기억시킴으로써 그 정보에 따라서 공구대나 가공물 고정대를 움직여서 가공하는 머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공정을, 여러 개의 공정을 우리가 수치로 기억시켜 놓음으로써 그 공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공이 될 수 있게끔
한 게 우리가 이제 NC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NC 공작 기계가 이렇게 발명되면서 우리가 이제 자동화가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NC 공작 기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시닝 센터가 있는데, 머시닝 센터는 우리가 공작물을 교체하지 않고 2면 이상에 걸쳐서 각각 여러 종류의 가공을 할 수 있는 NC 공작 기계를 우리가 머시닝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공구의 자동 교환 기능이나 자동 선택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공작물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 우리가 터리 선반에서처럼 공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한 개 공정이 끝나면 다른 공구가 와서 다른 어떤 공작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작 기기가 바로 머시닝 센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동차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공작 기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